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중반 박순자라고 합니다. 저는 그놈의 전쟁통에 태어난 아이, 포성에 들리는 세상에서 첫 울음을 내뱉은 세대랍니다. 70도 훌쩍 넘어 이제 팔순을 바라봐야 하는 나이가 되었는데 이런 제게 운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운명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인가요? 오래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운명이었는지 알게 되는 운명도 있겠으나 제게 일어난 일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빌리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직도 그날의 흥분과 감격이 가라앉지 않은 것 같아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자리를 잡고 앉는 것만으로도 벌써 심장이 쿵쾅거리네요.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전쟁통에 태어나 피란에 먹을 것 걱정은 고사하고 목숨 붙어있는 것에 감사해야 했던 시절을 살았으니 제 어린 시절이 얼마나 궁핍한 가난으로 기억되어 있는지 짐작하실 거예요.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사셨던 분들이라면 그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으실 테고 그 시절을 모르는 분들도 TV나 뉴스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에서 자료 화면으로 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모두가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 저 또한 어느 가난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후처셨어요. 제 위로 언니 2명과 오빠 1명이 있었는데 언니 오빠들은 모두 아버지 전처소생이었고 저만 어머니의 친딸이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더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랍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어머니는 후처가 전처소생 차별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셨던지 대놓고 언니 오빠들만 챙기시며 절 역차별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저의 거의 유일한 울타리나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아마도 가장 오래된 일이라 생각하는 기억의 단편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제 볼에 입을 맞추며 안아주시다가 갑자기 허둥지둥 저를 내팽개치듯 내려놓으셨던 적이 있어요. 너무 놀라 돌아보니 언니들이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렇다고 언니들이 뭐라고 한다거나 입이라도 삐죽거렸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어머니 혼자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움츠러드셨던 것 같아요. 제 입에 무언가를 챙겨 먹이실 때도 몰래 얼른 넣어주시곤 하셨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것들마저 없어졌고 그렇게 저는 가족 안에서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래도 막내딸인데 아버지 사랑은 받지 않았냐고요? 말도 마세요. 아버지는 아들인 오빠만 자식이라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사실 후처로 어머니를 들인 것도 아들인 오빠를 잘 키워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바라지도 않았던 자식, 그것도 딸 자식인 제가 태어났으니 저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기는커녕 그리 반가운 자식도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는 제삿날이 아니어도 늘 할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저는 그 사진으로 매일 뵈었던 거죠. 아마도 영정 사진이었을 것 같은 그 사진을 보며 아버지는 아침 저녁으로 무슨 주문을 외우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어머니, 아들 하나는 잘 키우셨소. 우리 집안 대 끊기지 않게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자식은 대를 이을 아들인 오빠 하나라는 것을 공표라도 하듯 그러셨던 겁니다. 온 집안이 부산한 명절이면 오빠를 제외하고 언니들과 저는 엄마를 도와 재료 손질을 했는데 그야말로 고사리 손이었던 시절부터 콩나물 다듬는 것부터 했어요. 그런 건 제대로 해낼 수도 없을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말입니다. 언니들이 나물 다듬으며 절 향해 눈을 흘기니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쟤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우리만 이런 거 시키냔 말이에요. 순자는 아직 어려서 제 손가락도 잘 다룰 줄 모르는데 어떡하겠니? 뭐야, 막내라고 너무 봐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친딸이 아니라서 그런가? 진짜 뭐야? 엄마 파치 엄마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잖아요. 아, 무슨 엄마가 언제 차별한 적이 있었니? 순자는 아직 뭘 할 수도 없게 어려서 그런 건데. 아, 어디 보자. 그래, 콩나물 다듬는 거라도 시켜보자. 그래, 그러면 되겠네. 거 봐요. 찾아보면 시킬 만한 게 있지 왜 없어. 그렇게 억지로 콩나물 다듬는 걸 시켜놓았지만 그 어린 제가 그걸 제대로 했을 리가 없죠. 애초에 할 수도 없는 걸 시킨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뭉텅뭉텅 잘라놓은 콩나물을 보며 언니들은 그게 뭐냐고,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어린 제게 또 뭐라고 하고,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셨던 기억도 있어요. 내가 너한테 잘해주면 너만 더 미움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책 잡힐 일 하지 말고 얌전히 착하게 지내렴. 엄마가 제게 해주셨던 그나마 위로라고 할 만한 말은 겨우 이런 것들 뿐이었어요. 나중에 철들고 나서야 어머니를 이해해보려 했지만 어렸을 땐 상처도 많이 받았고 억울하기도 했고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가족 누구에게 관심도 사랑도 받지 못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래도 중학교는 어찌 졸업을 했어요. 제 또래 중에는 중학교 졸업도 못한 아이들이 많으니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해야 했던 건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잘못되어 가세가 완전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그리 넉넉한 집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하시던 장사가 제법 잘 될 때도 있었으니 막내이자 딸인 저까지 중학교 공부를 끝까지 시켜주셨던 건데 고등학교 가는 꿈도 못 꿀 형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머니를 도와 장에 내다 팔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밭일, 바느질, 부엌일, 닥치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언니 둘은 다 시집 갔고 오빠는 군대 다녀와 대학 복학을 해야 했으니 집에 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뿐인 아들인 오빠 대학 공부는 죽어도 시켜야 한다는 아버지 때문이기도 했지만 오빠가 공부를 참 잘하기도 했거든요. 그 시절은 고등학교도 시험 쳐서 들어가던 시절, 소위 말하는 비평준화 시절이었는데 오빠는 제가 나고 자란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수재들만 간다는 고등학교를 나와 대학도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곳에 들어갔으니 당연히 공부를 끝까지 시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결국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장사 잘못되고 쓰러져 와병 중이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돌봐야 했으니 제가 가장이 되어야 했던 거죠. 내가 엄마라고 너한테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런 말 하려니 염치가 없다만 어떡하니. 네 아버지는 저렇게 누워있고 나는 네 아버지 간병하느라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데 네 오빠 학비에 생활비까지 달리 길이 없구나. 나도 공부하고 싶었는데. 안다, 알아. 내가 네 엄마인데 그걸 몰랐겠니? 그러니 더 염치 없다고 하는 거야. 내가 돈 벌어서 오빠 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 돈 벌어서 나도 다시 공부할 수 있을까? 그래. 네 오빠 학교 졸업하고 네 아버지 건강도 좀 좋아지면 엄마도 나가서 벌고 내가 너한테 빚 갚는 심정으로 잘할게. 엄마는 염치 없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시며 결국 눈물을 보이셨어요. 엄마라는 말도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엄마 정 많이 못 느끼고 살았지만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나중에 내게도 기회가 올 거라는 그 말을 꼭 믿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희망이라도 갖고 살자 하며 집안의 가장이 되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꼬박 14년을 가족을 위해 돈 버는 기계로 살았어요. 그 사이 오빠는 대학 졸업하고 석사, 박사 공부까지 하고 취직했지만
생활비라도 집에 돈 한 푼 내놓은 적이 없었죠. 본인 결혼 자금으로 돈 모으기도 빠듯하다고 하더군요. 14년을 꼬박 채우고 났을 때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집에 오니 오빠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그 집에서 신혼살림 차릴 거라고 엄마와 저더러 그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오빠,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더러 어디로 나가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두 사람 같이 벌면 충분히 살지 왜 못 살아? 너 혼자 벌어서도 살았는데. 오빠, 이 집은 아버지 유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어머니나 나한테도 그 권리는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빠 마음대로 이래요? 권리? 권리 좋아하네. 이 집 내 명의로 된 게 언젠데.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이미 진작 내 명의로 바꿔주셨어. 알겠냐? 그러니 네 엄마 데리고 최대한 빨리 집 비워. 제가 오빠에게 대들듯이 따져 묻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어요.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죠. 평생을 어머니 혼자 헌신한 걸로도 모자라 제 인생까지 다 포기하게 만들어 놓고 얻은 게 결국 이런 대접이라니요. 오빠는 어머니를 한 번도 어머니, 엄마라 부른 적도 없고 남보다 못하다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저 또한 동생이라 생각하지도 않았던 건 당연하죠. 그렇다는 걸 어머니라고 왜 모르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셨을까. 어머니를 향한 원망의 말들이 들끓어 올랐지만 그런 모진 말을 해본들 어머니 가슴에 못을 하나 더 박는 것 외에 다른 의미도 없을 거라는 생각에 그런 말조차 차마 입 밖으로 꺼내놓지 못했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저는 살던 집에서 쫓겨났고 어머니 모시고 살기 위해 저는 계속해서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고달픈 삶을 살던 시절이었죠. 제 나이 30을 훌쩍 넘어서는 동안 행복하다는 감정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이야 여자 나이 30대 중반을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젊었을 땐 20대 후반만 되어도 노처녀 소리를 듣고 30 넘으면 큰일 나는 줄 알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이었으니 기계처럼 일만 하다 30대 중반에 이르도록 연애 감정 한번 느껴본 적 없었던 저를 여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저 스스로도 여자로서의 삶이란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이 포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던 제게 어느 날 갑자기 그야말로 운명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전 가족들과도 심지어 어머니와도 그런 감정적 교류를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오빠에게 쫓겨나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됐을 때도 이미 너무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머니와 저는 좀처럼 서로에게 깊이 다가가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연애는 고사하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서툴렀던 제가 사랑이란 걸 시작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 그러지 않았던가요? 사랑은 사고처럼 오는 거라고 말입니다. 제게 그 말은 꼭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게 첫사랑은 너무 늦게 왔고 또 너무 빨리 떠났습니다. 첫사랑 그 남자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사고 소식을 들은 그날 이후 저는 사람도 말도 계절 흘러가는 것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말 그대로 숨만 쉬는 상태로 모든 희망을 잃고 살았던 거죠. 그런 저를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준 사람이 있었어요. 때론 그늘처럼, 때론 그림자처럼 말이에요. 그 사람은 첫사랑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으로 종종 함께 어울리며 저와도 허물없이 가까이 지낸 사람이긴 했지만 저는 그 사람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헌신적으로 제게 했어도 제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쉽게 열리진 않았죠. 그 사람을 보면 첫사랑만 더 생각날 뿐이었어요. 예, 오늘도 그 사람이 너 일 끝나는 거 기다렸다가 집 앞까지 데려다 줬니?
네. 안 그래도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러네. 네가 또 저번처럼 길거리에서 픽 쓰러질까 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착한 사람이 또 어딨니? 착한 사람인 건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다시 누굴 만나고 그럴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네 마음도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 사람 놓치면 다시 또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날 거란 보장이 어딨어. 네 나이가 얼만지 생각도 해야지. 너라면 덮어놓고 다 좋다는데 그런 사람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아무리 그래도 마음에도 없는 사람을 만날 순 없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죠. 참, 그 사람은 아무래도 좋다잖아. 그저 네 옆에 있고 싶다는 사람 아니냔 말이야. 엄마가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니. 엄마는 저와 마주 앉을 기회만 있으면 제 눈치를 슬쩍 보다가 그 사람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 사람 없다. 지금 그 사람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매번 똑같은 엄마의 얘기가 제 귀에 제대로 꽂힌 적은 없었지만 엄마와 그 사람이 협공을 하듯 간절히 원했기에 결국 저는 그 두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아이를 얻었어요. 마흔이 코앞이었던 제게 찾아온 선물. 아니, 기적 같은 아이였죠. 요즘도 마흔이면 노산이라고 하는데 그 시절엔 어땠겠어요. 이미 노산도 한참 넘은 나이에 힘들게 낳은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아주 작게 태어났답니다. 주먹만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던 아이의 첫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힘들게 얻은 아이였던 만큼 아이는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고 저는 아이가 제 남은 인생의 전부, 제가 살아야 할 이유라 생각했어요. 아이를 위해 다시 살아야겠다는 심정으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 저는 10수년간 한 번도 놓은 적 없는 일을 그만두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안하게 먹고 살며 아이 키우는 데만 몰두했어요. 그런데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으니 육아만으로도 힘에 부친다 싶을 때가 많았지만 나이 많은 엄마라서 아들에게 미안할 뿐 제 몸 힘든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밤에 깨서 젖을 물리다가 무릎을 꿇은 채 졸다 넘어지기도 했고 온몸의 관절이랑 관절, 뼈 마디마디가 다 시리고 아팠지만 아들이 까르르 한번 웃어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상쇄됐고 다시 행복하다 여길 수 있었습니다. 네가 없었으면 엄마는 아무 이유도 없이 숨만 쉬며 살며 죽을 날을 기다렸을지도 몰라. 내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인 아들을 품에 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말을 속삭이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갇혀있던 슬픔의 방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사랑이니 상실이리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들 하나면 된다고, 아이라는 세상이 제게는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2번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아이가 7살이던 여름, 사람 많은 역에서 아이를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이 제게 일어났죠. 저는 그렇게 아이를 잃어버렸고 전국을 다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요. 경찰은 물론이고 어머니와 남편까지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라도 아이를 찾으러 돌아다녀야 했죠. 아이를 잃어버린 날로부터 3달째에 접어들었던 그날도 도시 외곽의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정처 없이 헤매다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고 연락을 받은 남편이 하얗게 질린 모습으로 절 찾으러 왔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도 않는 사람이 이런 날씨에 무작정 헤매고 다니니 쓰러지지 안 쓰러져? 미안해. 그렇지만 집에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뭐라도 해봐야지.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나한테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기는 하냐고.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이나 있어? 내가 오늘 이 회의를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한 건지 아냐고. 뭐? 그 회의 나 때문에 못한 거야?
그렇겠지. 그런 회의 따위 생각도 안 났겠지. 당신 이러고 다닌다고 애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알아?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럼 어떡해? 무모하면 어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만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아니야. 어쩌자고 이래. 정신 좀 차려. 저 때문에 오래도록 준비한 회의를 날려버린 것 때문에 화가 난 것도 이해가 되고, 또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보며 한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포기한 거냐고.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눈에 밟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당신은 그렇게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회의를 준비하고 이러는 나를 이해조차 해주지 못하는 거냐고. 그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뱉지는 못했어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늘 한결같이 다정하고 친절했던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처음 봐서 놀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그렇게 서서히 변하면서 갈등도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어머니도 그 상황에서 저를 탓하셨어요. 이제 그만 좀 해라. 너 얼굴이 그게 뭐야. 어떻게 그만해요. 아직 아이를 못 찾았는데. 그 마음 내가 몰라서 이러겠니? 나도 자식 낳아 기른 사람이야. 근데 너 지금 이러다가는 애만 잃는 게 아니야. 또 누구 하나 잃고 싶어서 그래? 아이는 이미 잃은 거 어쩔 거야. 기어이 남편까지 잃고 싶어서 이러냐고. 결국 그 일랑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전 포기가 안 돼요. 누가 포기하래? 그렇게 정신 나간 애처럼 헤매고 다니지만 말고 네 남편도 좀 챙기란 말이야. 박서방이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박서방한테 잘해야 해.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간 남편이 제게 얼마나 잘했는지 저도 모르지 않지만 저 자신을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는 둥 마는 둥 누워있다가 어렵사리 잠깐이라도 눈을 붙였다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온통 아들 찾으러 나갈 생각만 하게 되는 걸 어쩝니까?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니가 암투병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어머니도 참 고단한 인생을 사신 분이신데 마지막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보내시는 것이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저 아니면 누가 어머니를 돌보겠어요. 어머니 간병을 하게 되면서 아들 찾으러 다니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됐었죠. 어머니는 꼭 1년을 투병하다 돌아가셨고, 어머니 장례 치르고 온 날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남편도 제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던 분인지 다 알고 있으니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제 몸과 마음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를 아주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저 자신까지 잃지는 말고 지켜달라고 말이에요. 가능한 모든 기관에 정보를 남겼으니 어디서라도 연락이 올 수 있지 않냐고. 정 그러면 전단지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꾸준히 붙일 수 있게 할 테니 다시는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길바닥 헤매고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다 정말 큰일 당할 수도 있다고 남편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길래 알겠다고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말뿐이었어요. 전단지 그런 거 붙이면 뭐해요. 그거 붙였다고 어디서 바로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간병하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늘 아들 찾으러 전국을 헤매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단념이 되겠습니까? 저는 남편한테는 그러지 않겠다고 해놓고 몰래 또다시 길거리로 나갔어요. 제 발로 직접 뛰어다니며 제 눈으로 확인하며 아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그걸 걸린 거예요. 제가 낮에 다녀온 보호아동시설에서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그 전화를 받은 거죠.
길에서 쓰러져 병원에 갔을 때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남편은 화를 많이 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무서울 정도였는데 그렇게 화를 내던 남편은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한 듯 흥분을 하더니 기어이 제 몸에 손을 대더군요. 처음이었어요. 어릴 때 아무리 사랑 못 받고 자랐다 해도 어머니나 아버지, 언니 오빠들도 제게 손을 댄 적은 없었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었고 남편이 제게 그랬다는 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다른 얼굴이 됐던 게 아니에요. 제가 알던 남편은 더 이상 없는 사람이 되었고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낯설고 무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했고 휴대폰도 뺏어가더군요. 그야말로 제 두 손 두 발을 다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부터 감금된 것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장도 남편이 받아줬어요. 전 집 밖으로는 단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고 밥하고 집안일하며 죽지 못해 살았고 시간은 참으로 더디게 흘렀죠.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언젠가부터 온라인으로 장도 볼 수 있는 시절이 됐더라고요. 그때부턴 온라인으로 장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휴대폰은 끝까지 안 만들어주더군요. 컴퓨터가 있어도 다 잠궈놔서 남편이 있을 때만 같이 앉아 온라인 주문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겨우 그런 거나 할 수 있게 해줬지 다른 건 일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제가 유일하게 바깥 세상과 연결되는 건 텔레비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지상파 방송만 겨우 나오는 기본 요금제였으니 채널이 몇 개 되지도 않았고 재미있는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그 텔레비전이라도 틀어놓고 멍하니 보고 있는 게 저의 하루 일상이었어요. 빈 껍데기처럼 20년을 살았나 봅니다. 남편이 죽기 전까지 말이에요. 죄인 가둬놓는 깜빵 간수 마냥 절 통제하던 남편이 죽고 더 이상 절 가둬두는 사람이 없어졌지만 밖에 나가도 갈 곳도 없었어요. 저도 이제 늙고 지쳤으니까요. 남편 죽고 자유를 되찾게 됐을 때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 한 번 더 알아보긴 했지만 여전히 제 아들로 추정할 만한 아이에 대한 소식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아이도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죠. 모든 것이 까마득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20년간 그런 삶에 길들여진 걸까요? 남편 죽은 후로도 달라진 게 별로 없는 일상을 살았어요. 여전히 하루 종일 의미 없이 텔레비전만 켜놓고 죽지 못해 살았으니까요. 그러다 텔레비전에서 전라도 어느 외딴 섬을 보게 됐어요. 늙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요양원 같은 시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노인인지라 그런 프로그램이 보이면 저절로 관심이 가긴 하던데 그게 요양원인지 수용소인지 모를 곳들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섬에 있다는 요양원은 그래도 자연과 함께하는 곳이라 그런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문득 집이고 뭐고 다 정리해서 저런 요양원에나 들어갈까 하는 생각도 언뜻 스치듯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갈 생각인 줄 알았죠. 근데 그 섬이 잊히질 않는 겁니다. 자꾸 생각이 나고 눈에 밟혀서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섬으로 갈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제가 살던 곳에 누구 아는 사람이 하나 있길 했던 것도 아니고 위론 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어디라도 떠날 마음을 먹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사실 요양원에 들어갈 게 아니더라도 더 이상 살 의미도 없는 인생, 이쯤에서 조용히 떠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기에 그 섬만큼 좋을 곳도 없다 싶었던 거예요.
겨울은 끝난 것 같았지만 봄이 채 오기 전 바람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던 날이었어요. 저는 터덜터덜 부두로 걸어가 그 섬으로 가는 배에 올랐죠. 일단은 그 섬까지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큰 짐도 하나 없이 손을 비운 채 맨몸으로 배에 탔고 배가 출발하며 전하는 묵직한 진동을 느끼며 배의 가장 뒤편 바람이 몰아치는 곳에 앉았어요. 바람이 하도 몰아쳐서 귀를 덮도록 눌러 쓴 모자가 날아갈 것 같아 손으로 모자를 꾹 눌렀는데 이깟 모자 하나쯤 바람에 날아간들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도 그 모자를 잡으려고 손에 힘을 주는 저 자신을 보면서 아직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한낮인데도 햇살 한 줄기 없는 날이라 바다는 회색이었고 스스로를 밀어 올리는 것 같은 파도를 보면서 제 심장도 저렇다 싶었어요. 뛰는 건지 멈추려다 움찔한 건지 모를 것처럼 뛰는 제 심장이요. 그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멀리 희미하게 섬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아무 미련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러니 망설임 없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떤 새로운 곳에 도착을 한다는 기분 때문인지 뭔가 제 안에서 작은 울음 같은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서러울 것도 없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조용히 흔들리는 게 느껴지더군요. 배가 덜컥 부두에 닿는 순간 저도 제 안에 어떤 울림도 휘청이며 일어섰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알지도 못하는 외딴 섬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몇 발짝 가지도 못해 저는 항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거든요. 섬의 항구 한쪽에 걸어놓은 현수막에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1950년생 박순자,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1950년생 박순자라니. 사실 전 1950년생이 아니라 1952년생이에요. 그렇지만 제 가슴이 그토록 철렁하며 내려앉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들을 잃어버린 게 제 아들이 7살 때였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곧 학교에 들어갈 테니 이제 엄마 이름이랑 생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며 아들에게 제 이름을 기억하게 하려고 1952년생 박순자 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소리내어 따라하게 하면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들이 52년생이라고 하는 발음이 어려운지 자꾸 50년생이라고 하곤 했던 겁니다. 그 생각이 났으니 제 감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그 어린 것이 참새마냥 짹짹거리며 1950년생 박순자 하며 따라하던 목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고 당장이라도 어디선가 그렇게 절 부르며 달려올 것만 같았어요. 다리에만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온몸에서 피란 피, 힘이란 힘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절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젊을 땐 픽픽 한 번씩 쓰러지기도 한 저였으니 더 그렇죠. 어쨌거나 저처럼 다 늙은 사람이 항구에 풀썩 주저앉아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드는 거예요. 아,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 이 섬에 병원은 있겠지? 이 섬 주민분 계신가요? 병원이야 있죠. 구급차는 없을 텐데. 할머니,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일어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쓰러진 사람 갑자기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병원에 전화해서 의사든 누구든 부르는 게 낫지 않아요? 할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괜찮다는 말을 내뱉는 순간 말과 동시에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폭발하듯 말소리와 함께 끄집어내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오열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고
결국 항구를 관리하는 매표소 직원까지 나와 제게 휴게소에라도 가서 잠깐 앉으시라고 부축을 해주더라고요. 뭔가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보니 갑자기 도움을 청하고 싶었던지 저는 다짜고짜 그 직원에게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휴대폰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남편 죽고 나서도 휴대폰을 사지 않았어요. 이제와 제가 휴대폰이 있은들 그걸로 뭘 하겠어요. 필요도 없으니 굳이 만들지 않았거든요. 직원 양반,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저기 저 현수막에 적힌 번호로 전화 좀 걸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네? 현수막이요? 설마 할머니가 1950년생 박순자 할머니세요? 빨리요. 얼른 전화 좀 걸어줘요. 네, 알겠어요. 할머니, 전화 금방 걸어드릴 테니까 일단 이리로 좀 앉으시고 물도 한 잔 드세요. 이런 상태로는 전화 거셔도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겠어요. 감정 좀 추스르세요. 아마도 제가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 직원이 생각할수록 좋은 사람이었지 뭐예요. 저를 편한 소파에 앉게 해주고 마음도 다스릴 수 있도록 참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좋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눈물범벅이 된 채 전화를 걸었죠. 아들 잃어버린 게 벌써 30년 전이니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을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는 목소리는 웬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순간 맥이 탁 풀리는 것 같더군요.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나를 찾는 것이 내 아들이 아니었던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저 현수막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진짜 1950년생 박순자가 따로 있는 것인가? 그 짧은 순간 동안 온갖 생각이 뒤엉켜 혼란스러웠고 말을 제대로 이을 수가 없어 전화기를 그대로 매표소 직원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됐어요. 제 전화를 받은 목소리의 주인공인 젊은 여자가 절 만나러 한 걸음에 달려와 줬거든요. 어르신께서 1950년생 박순자 어르신 되세요? 맞으세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난 아들을 잃었어요. 그쪽 같은 젊은 아가씨가 아니에요. 네, 어르신 알아요. 1950년생 박순자 어르신을 찾고 있는 건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세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30대 중반의 남자분이에요. 뭐라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아니,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왜 아가씨가 왔어요? 내 아들은요? 살아있나요? 그 사람이 내 아들이 맞다면 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어르신, 금방 만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흥분하시면 쓰러지세요. 우선 진정하시고 제 말씀을 먼저 좀 들어주세요. 살아있어요? 금방 볼 수 있다고요? 그럼 이 섬에 여기 있다는 건가요? 젊은 여자가 전화를 받는 바람에 모든 기대와 희망이 와르르 무너졌었는데 30대 중반의 남자가 절 찾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저는 또다시 이성을 잃고 흥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제가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이렇게 손부터 떨리기 시작하는 거리요. 숨을 크게 한번 고르고 젊은 여자가 제게 해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도 먼저 들려드릴게요. 그 젊은 여자는 기억보존 프로젝트라는 것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회수된 폐기된 테이프와 비디오 기록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지원한 박사과정 중인 학생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박물관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는데 그러다가 옛날 기록에 관심을 갖게 되어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에 들어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당 프로젝트에 지원했고 벌써 수년째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면서 말이에요. 그러다 목포시의 한 중고상에서 수집한 라디오 카세트를 수거했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잔뜩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 기록을 담당하게 됐다는데 어느 보육원에서 녹음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해요.
아이들이 기억하는 이야기들이 있는지 상담사가 물어보고 답하는 형식의 일종의 상담 기록, 상담 일지였던 거죠. 그 중에서도 그 젊은 여자의 관심을 끌었던 게 바로 1950년생 박순자, 우리 엄마라는 말만 반복하는 어느 남자아이의 목소리였다는 겁니다. 그 현수막을 본 순간부터 제 귓가에 맴도는 짹짹 참새 같은 제 아들의 목소리가 틀림없다는 생각에 저는 거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맞아요. 제 아들이 틀림없어요. 제가 가르쳤거든요. 1952년생 박순자, 우리 엄마라고 따라해보라고 하면 그게 발음이 안 되는지 늘 1950년생 박순자, 우리 엄마라고 했어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혹시 몰라서 디지털한 파일을 가져와 봤어요. 제가 틀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젊은 여자는 핸드폰에서 파일 하나를 찾아 재생을 했는데 세상에 믿을 수 없었어요. 30년 전 제 아들의 목소리가 어쩜 그리도 생생하게 흘러나오던지요. 더 들을 것도 없이 숨소리만 들어도 제 아들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제 아들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나서는 제게 그 젊은 여자는 더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어쩐지 좀 다른 느낌으로 차분해지는 분위기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들에 흥미를 느껴 관심을 갖고 해당 보육원까지 찾아봤다고 하는 걸 보면 참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박사 공부까지 하는 사람이니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했죠. 그런데 그 보육원은 이미 없어지고 없더래요. 하긴 꽤 오래전 일이니까요. 그런데 심지어 그 테이프가 녹음된 직후에 없어진 거라고 했어요. 그 테이프가 녹음된 보육원이 있던 곳이 제가 도착한 바로 그 섬이었대요. 운영상의 문제로 피치 못하게 문을 닫게 되면서 보호 중이던 아이들도 뿔뿔이 다른 곳으로 흩어져 옮겨지게 됐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서 그 목소리의 주인공, 그러니까 제 아들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느냐 말입니다. 그 섬에 쭉 사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수소문을 하고 다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도 없었다는데 그나마도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아서 과연 이런 식으로 찾을 수나 있을까 싶기도 했대요. 그렇게 몇 날 며칠 그 섬에 머물며 마을 노인들을 찾아다닌 끝에 보육원에 있던 아이를 섬의 외로운 어른들이 데려다 키운 경우가 몇 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제 아들 또한 그런 식으로 섬에 남아 키워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한 집 한 집 다 찾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젊은 여자의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집념 덕분에 제 아들이 발견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섬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날 내 아이에게 데려다 줘요. 네? 진짜로 들으셔야 할 이야기가 남았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혼자 먼저 온 거예요. 왜 그래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내 아들,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먼저 들으시고 바로 만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사람만 있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얼른 얘기하고 내 아들 만나러 갑시다. 예? 젊은 여자는 숨을 크게 한번 고르더니 어렵사리 입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젊은 여자가 그렇게 뜸을 들이며 하려던 이야기는 제 아들이 어린 시절 그 충격 때문에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정상적인 지적 발달을 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쉽게 말해서 지적 장애가 있는 상태의 제 아이를 이 섬의 어느 어르신이 딱하게 여겨 거둬 키웠다는 겁니다. 저래가지고 어딜 가나 사람 대접 못 받는다 하며 거두셨대요. 그런데 그 어르신도 돌아가시고 제 아들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젊은 여자가 이 섬에 들어와 제 아들을 찾은 게 작년이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그 여자는 이 섬에 머물면서 자신이 하던 작업을 하면서 틈틈이 제 아들을 들여다보며 챙겼다고 하니 이보다 더 고마울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내가 정말 이 빚을 다 어떻게 갚죠?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만 말씀하셔도 되세요. 어르신 마음 충분히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고맙다는 말을 수백 수천 번을 한들 그 고마운 마음을 다 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 섬이 좋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섬이 조용해서 작업하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내친 김에 여기서 논문도 하나 쓰고 싶다 하면서 눌러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되세요. 세상에, 젊은 아가씨가 어쩜 이렇게 생각이 깊은지. 내 마음에 부담 덜어주려고 그런 말까지 다 해주고. 참 예쁜 아가씨네. 볼수록 참해. 고마워요, 정말. 그 젊은 여자는 그렇게 제 아들을 가까이에서 보게 됐는데 글쎄 제 아들이 그때까지도 30년 전 헤어진 어미인 제 이름을 기억하며 1950년생 박순자 우리 엄마 소리를 하더래요. 아마도 7살 그 즈음에서 인지 발달이 멈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 젊은 여자는 그런 제 아들의 모습이 하도 안쓰럽고 또 제 아들의 사연이 안타깝다는 마음에 그런 현수막을 만들어 항구에 붙여두었다는 겁니다. 마침 보육원이 있던 자리에 새롭게 요양원이 문을 열면서 섬을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졌기에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붙여보자 했던 것인데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지만 이렇게 당사자인 제가 직접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럴 만도 하죠. 저 역시 아직도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났었다는 게 가끔 믿기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30년 만에 만나게 됐어요. 아들을 마주한 순간 그대로 숨이 멎는 것 같더군요. 어릴 적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제 아들. 아들은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눈으로 저를 보고 웃었지만 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도 웃을 수 없었어요. 30년의 공백이 단 한 번의 눈빛으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3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가 된 제 아들은 제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었어요. 아이 아버지와 제가 처음 만났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말이에요. 제 아들의 아버지는 10년 전 죽은 제 남편이 아니에요. 제 첫사랑, 제가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걸 알게 해준 그 사람이 제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죽고 난 후 죽은 남편이 내 곁을 지켰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도저히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말라고도 했지만 그때 죽은 남편이 제 뱃속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키우겠다고 나섰던 거예요. 그 말에 깜빡 넘어간 어머니가 등 떠밀어 시집을 갔던 거나 다름없던 겁니다. 나이가 어렸나요? 40 코앞에 애비도 없는 자식을 낳아 어떻게 기를 거냐고 어머니는 난리를 치셨고 사실 저도 두려움이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 눈 딱 감고 제게 손을 내밀어준 남편 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아이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을 죽은 남편은 달가워하지 않았죠. 아들이 자라면서 점점 제 아버지, 그러니까 먼저 떠난 제 첫사랑,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던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더 신경 쓰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후 미친 여자처럼 아이 찾는 데만 매달린 제게 남편이 그토록 가혹하게 굴었던 거였어요. 30년이란 시간, 그 말도 안 되게 긴 시간 속에 갇힌 듯 멈춰있던 제 아들은 처음엔 절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는 듯 아무 감정도 없는 듯한 눈빛으로 그저 어색하게 희죽 웃어 보이기만 했는데
제가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아들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행여나 아들이 놀랄까 조심스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두고 간 발자국을 따라가듯 천천히 말이에요. 엄마야, 엄마, 우리 아들. 제가 그렇게 부르니 제 얼굴을 똑바로 보는데 마치 7살 얼굴로 되돌아간 듯한 눈빛을 띠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절 보며 엄마 하던 그 눈빛 그대로였어요. 똘망똘망한 두 눈이 제 얼굴을 한 줄 한 줄 따라 읽는 걸 바라보다가 1950년생 박순자, 우리 엄마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말았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을 아들이 위협으로 느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신신당부를 듣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아들도 가만히 제게 안겨 있다가 손을 뻗어 절 안아주는 거예요. 그 따뜻함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아들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엉엉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제 뺨을 타고 흐르는 건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30년간 제 가슴에 썩은 듯 고여있던 피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멈춰 있었던 사랑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시간과 감정이 뒤섞인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의 상봉 후 저는 곧장 그 섬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하고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7살에 외상으로 인한 후천적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제 아들이잖아요. 이제라도 제가 아들 옆에서 아들을 돌봐야죠. 제가 엄마니까요. 7살은 자아정체감이 한창 형성되기 시작할 시기라는데 제 아들은 그때부터 성장이 멈춘 거죠. 그러니 정서나 행동이 모두 7살 수준인 것 같았어요. 스스로를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지만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동기적 성향을 보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반복적으로 표출하는 듯 보이더군요. 아들이 유난히 좋아하던 코끼리 그림을 지금도 흙바닥에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마을 이장네 집에 얹혀 살며 간단한 노동을 해주고 기초적인 생활 도움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잃어버린 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건 다 그런 좋은 사람들이 계셨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렇다고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아들 옆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주고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한다면 분명 아들의 상태도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답니다. 물론 두뇌 발달이 정체됐으니 지능이 수직 상승한다거나 그럴 순 없겠지만 환경에 적응하고 대인관계 혹은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것은 충분히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것만 해도 그게 어디예요. 선생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을 편히 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소통도 더 많이 해보시면서요. 네, 그럼요. 시켜만 주세요. 제가 나이는 많아도 알려만 주시면 잘 배워서 꼼꼼하게 적어놓고 그대로 할게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고 저 또한 분명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저는 섬 생활을 시작했고 일주일에 2번 무태에 있는 병원에 아들과 함께 다니고 있어요. 애미 눈에 유독 더 그렇게 보이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제 눈에는 벌써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여요. 아들과 함께 보내는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들은 입맛도 그대로인 거예요. 아들은 계란을 반숙으로 후라이를 붙여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걸 밥 위에 올려주면 노른자 위에 간장을 살짝 떨어뜨려 먹었는데
그러다 간장이 떨어지며 노른자가 터지면 그걸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노른자는 자기가 숟가락으로 터뜨려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아들이 계란 노른자를 부르던 말도 그대로 하더란 겁니다. 엄마, 뚱뚱한 노란 애 만들어줘. 뚱뚱한 애는 터지면 안 돼. 그럼 엄마가 잘 알지. 우리 아들은 뚱뚱한 노란 애 좋아하니까 엄마가 예쁘게 만들어줄게. 좋아, 좋아. 뚱뚱한 애 내가 터뜨릴 거야. 그래. 그럼 어디 여기 간장 조심스럽게 떨어뜨려봐. 확 부으면 노른자, 아니 뚱뚱한 노란 해 터져버린다. 그러니까 조심조심 힘 조절을 잘해봐. 응, 알았어. 와, 안 터졌어. 뚱뚱한 애 안 터졌어. 이제 내가 꽝 터뜨려서 먹을 거야. 우리 아들 입맛도 말투도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네. 아들은 그대로인데 변한 건 저뿐인 것 같았어요. 제 나이가 이미 70을 훨씬 넘어 8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7살에 그대로 멈춰있는 아들을 보면 제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없어도 저 없이도 제 아들이 혼자 남아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저는 제 건강도 더 열심히 돌보며 오래 살 생각만 할 거랍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이 모든 일이 진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전 아직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스스로 꼬집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꿈이라면 영원히 깨고 싶지 않은 꿈이죠. 제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고 아껴 아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소중한 시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들 건강하시라는 인사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